퇴역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요소들이나 요소들이 이루는 수식이 보편적 상황인지 특수한 상황인지를 파악한다 라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형이 완성되면 이를 보편으로 상정합니다. 물론 표준형 자체가 절대지에 미치지 못하기에 진정한 보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표준형을 만들었다 해서 표준형이 실제로 보편은 아니죠.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생명의 신비를 풀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불완전하더라도 보편의 위치에 참된 지를 통해 획득한 표준형을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준형이 완전한 진리는 아니더라도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면 쓸만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정 국면에서의 경제의 특정한 상태가 표준형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를 보편적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상 수치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날 경우 보편적 상황에서 벗어났으므로 특수한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한 상황은 보편적 즉 선천적인 질서하에서 발생한 상황이기에 보편 속에서 일어난 특수이지 보편과 별개로 존재하는 특수가 아닙니다. 그래요. 표준형을 제대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표준형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 역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확인하는 작업 역시 노력해야 돼요. 이 보편적 상황에서는 보편적 수단으로 대응한다라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형에서 개별 상태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상황을 통제 가능하고 부작용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불황 시 초과 공급의 상태가 발생하고 상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여 기업이 파멸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물건이 안 팔리다 보면 재고는 계속 쌓여가고 파산하죠. 그에 따라 실업자들도 대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필요하여 상품으로 인정받던 생산품이 인간들에게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선천적인 흐름은 막을 방도가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과거에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죠. 스마트폰을 대부분 사용하지. 그런 경우는 허다하죠. 과거에 마차를 이용했지만 마차를 이용하는 애들은 거의 없잖아요.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필요 없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처하지 못하면 망하겠죠. 하지만 보편적인 흐름 속에서는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비할 수 있죠. 그런 사실들을 알면 보편적 상황 속에서 흐름의 전개는 예측이 가능하기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흐름의 방향은 불황으로 이어지며 나빠지거나 화랑으로 이어지며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렇죠. 그래요. 대비라는 것은 불황으로 이어질 때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힘들어질 때 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좋을 때야 크게 계속 좋아진다고 예상되면 대비 안 하더라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좋아질 때 대비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하는 거죠.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좋을 때 준비하는 거죠. 이는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 저축을 하는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반면에 화랑으로 이어질 때는 대비보다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속 화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화랑의 부작용을 걱정해 화랑의 흐름에 장애물을 만드는 일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화랑이 전개된다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요. 최근에 보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그래요. 경기가 살아났는데 물가가 오르죠. 그래요. 부작용은 항상 있는 법이에요. 어떤 경우에든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작용이 부작용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따라서 불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선행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화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후행적인 조치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요. 화랑으로 이어지는데
부작용이 발견된다 해서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랑으로 그러다가 화랑으로 이어지는 게 끝이 나면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또 화랑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용들이 상쇄될 가능성이 크겠죠. 한국은행의 대처를 보면 2017년부를 가리키죠. 최고 금리를 기록한 뒤 금리 인하는 대체로 신속히 이루어지고 최저금리를 기록한 뒤 금리 인상은 통상적으로 긴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데 위기 시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발전할 때는 변수를 가급적 넣지 않아야 한다는 것 정도는 굳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꼭 그렇지도 않죠. 물가 오른다고 각국의 중앙은행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죠. 변수를 집어넣었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조치 중 하나가 화랑이 지속되니 영원할 줄 알고 필요 없고 해로운 조치를 취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알 수 있죠. 미국 같으면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은행이 부실해지고 또 뭔가요? 한국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대출에 문제가 생기고 또 높은 금리, 급격한 금리 인상은 자산 가치 변동을 일으키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지금 전세 문제가 많은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죠. 급격한 금리 인상 그것이 유발한 거죠. 예전에 미국의 연준 의장으로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화랑이 오래 지속되자 금리 인상을 무작위로 하다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문제를 일으켰죠. 물론 무작위적인 금리 인상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의 전부는 아니겠으나 핵심 원인의 하나임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2004년 1%였던 기준금리를 17차례 올려 2006년에는 5.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린스펀이 대표적인 예라서 등급뿐이지 이러한 사람들은 무척 많습니다. 조치를 취할 때는 반성이라는 사용법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출에 문제가 생겼고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자산 가치에 영향을 또 미치겠죠. 금리는 그래요.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발했죠.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죠. 금리는 조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요. 급등 급락을 시키면 안 되죠. 단기간에 지나치게 또 높은 금리를 유지해서도 아니 되겠죠. 왜 그런가요? 대출을 받은 이들, 특히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죠.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사무투자는 부실해지잖아요. 또 대출을 받은 이들 개인들도 타격을 받겠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죠. 금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급적 낮은 게 좋다. 또 너무 지나치게 낮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또 자산 가치가 급등 급락하니까 기본적으로 낮대. 금리를 통해서 뭔가 실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급등 급락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겠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기준금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해서 금리가 시중금리가 오르지 않고 내리지 않는 건 아니죠. 시장에 반응해서 움직이죠. 예전에 살펴봤죠. 그래요. 근데 정부가 그래요. 기업이나 가게에 타격을 미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요. 이자 부담을 너무 심하게 부과해서도 아니 되고 자산 가치 변동에 깊숙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 왜 그런가요? 정부는 생명과 재산을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반성이라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지금 당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다른 국면이 진행될 때까지 고려하여 현 조치가 미래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성의 구체적 방법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다. 그래요. 과거를 검토하며 그렇죠.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편을 내재한 특수한 수단 및 제한적인 특수한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구성 요소 한두 가지 이상 수치가 생겼다고 하여 특수한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경제 영역 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일부인의 이상 수치가 한두 가지 정도는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 발생했다 해서 이상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수치가 크면 좀 문제가 있겠죠. 한두 가지라 하더라도. 또한 세계 시장과 거래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순환의 주기 역시 세계 시장 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의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 구조에 이상이 없더라도 주기의 이상 수치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표준화에서 벗어난 것이 확연할 때 특수한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좋은 방향보다는 나쁜 방향에서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예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기록을 갱신하며 지속된다는 것은 확실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2017년 무렵엔 그랬죠. 그리고 많은 인간들이 이치에 맞는 낙수 효과가 없으니 세금을 늘려 복지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한국 국민들이 사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낙수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실상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 뭐 별 좋지 않았죠. 세계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2017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터지면서 그리스도 그래요.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서 IMF 사태가 일어나고 좋지 않았어요. 이 시기 생각하면 한국은 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았죠. 대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써서 돈을 벌게 해주었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돈만 쌓아둔다는 말의 의미는 한국에 투자해보았자 유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건 뭔가요? 기업은 이익이 생기면 투자를 하죠. 기업을 위해서 정책을 썼는데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럼 뭔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이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기업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이니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쌓아놓은 돈 세금으로 거두어 복지하자라는 유치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왜 이 땅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투자를 안 한다 해서 기업 돈 뺐자. 그건 잘못된 거죠. 투자가 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는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고서 진행하면 지속적일 수도 없고 미래에 큰 재앙이 될 것은 분명 필연적입니다. 세금의 원천인 기업에 이상이 생긴다면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 역시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하죠. 근로자나 기업 소유자 또 기업 그 자체가 주로 대부분의 세금을 내죠. 그래요. 기업을 부정하게 봐서는 안 돼요. 기업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의 원천 역시 문제가 되겠죠.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나 기업이 세금을 내니까. 그러면 유지하고 있던 복지 역시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복지하기가 힘들어지겠다. 한국 같으면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좀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간이 있을 때 기업을 육성해야 되겠죠. 그래요. 유지될 수 있게끔. 그게 1차적인 것이겠죠. 이는 중병 환자가 병을 치료하지 않고 과로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역시 대한민국의 이러한 현실이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어 복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본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할 정도로 조건이 악화되었는데
더 악화시키는 조치를 정책으로 선택하여 집행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잠시 대한민국의 시장 질서가 정착하여 발전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건국되었을 때 시장 보통 건국되었다 하죠. 새로운 국호가 들었을 때는 새로운 주체가 정권을 잡으면 시장 질서가 존재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경부고속도로나 중화공업 장려 정책, 수출 지향 정책을 펼치며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전두환 대통령 역시 박정희 대통령 정책을 계승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사실이죠.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급속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이라 했는데 예전에 설명했지만 잘못된 말이죠. 실질적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뭔가요? 정치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거죠. 그래요. 형식적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뭔가요?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걸 가리키죠. 좀 다르죠. 그러면 어떤가요? 최근 수십 년간은 실질적 민주정치제도는 후퇴하고 형식적 민주정치제도는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라는 것은 정치 참여의 정도를 가리키는데 일종의 조화수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대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정치 결정 집행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 및 정책 참여의 정도에 따라 형식적 민주정치제도의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참여 정도가 높다고 해서 정부의 기능이 바람직하게 수행된다는 보장이 없고 참여 정도가 낮다고 해서 정부의 기능이 바람직하게 수행된다는 보장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현실적인 개별 사회에서는 국가의 기능이 바람직하게 수행되는 참여 정도가 개별 국가마다 모두 다르기에 결국 그 정도를 찾는 것은 조화수를 찾는 것과 이치가 같은 것입니다. 역사에 깊은 관심이 없으나 역사는 절대적 개념의 실현 과정에서 현실 사회가 대응하여 이루어질 뿐입니다. 시장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자가 드러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필연적인 하나의 도정상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닌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시장을 성장시킨 국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장을 성장시키는 초기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의 존재는 보편적 현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만이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겠죠. 수백 년 전에, 약 200년 전에 유럽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나갈 때 강력한 통치자나 통치 집단이 있었겠죠. 장기적으로 의지가 중요하다 했죠. 장기적인 의지가 작용되지 않으면 그래요. 시대가 바뀌기 어렵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라 박정희나 이승만을 반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시대에 맞는 민주정치 제도를 실시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빠르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늦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절한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어떤가요?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나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민주적이죠. 조선시대는 국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태열금화종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연천 심일규, 천심일규라고 하죠. 설명했죠. 일규 역시 천심이라 했죠. 천심일규는 그냥 이런 신의 마음을 가리키죠. 부재신 중 부재신에 육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가리키죠. 뭘 하라 했나요? 내관하라 했죠. 불과 모색 이게
그래, 찾아서 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육체 안에서 보고, 육체 안에서 자꾸 육체 밖에서 찾으면 당연히 찾아서 열 수 없겠죠. 내관하라 했잖아요. 그럼 내관한다고 무조건 되냐? 조건이 돼야 되겠죠. 지가묵존 이사. 단지 조용히 있으면서 기다릴 따름이다. 조용하다라는 건 주로 이제 조용히 있어라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건 뭔가요? 욕망에 따른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억지스러움을 내려놓아라. 뭐 그런 얘기죠. 기다려라. 조건이 돼야 되겠죠. 욕시키기 좀 그 존재를 알고 싶은 애에게 얘기를 해주겠다. 대형 뭐 그렇죠. 불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신경이 나오는 말이죠. 뭔가요?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외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반야신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공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이룬 신의 마음을 공허하다 하죠. 그거는 없기 때문에 공허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잊게 하기 때문에 공허하다 하는 거죠. 비어있어야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 풀이하면 엉뚱한 길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숨은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단서 소위 시나마 단을 쓴 걸 단을 뭐라 했나요? 이런 식의 마음에 대해서 쓴 글은 소위 말한다. 이와 같은가? 물으면 이와 같지 않은데 도리어 또 이와 같다. 이 역시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시여여 이러한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뜻을 찾아야 되겠죠. 이러한 뜻을 대놓고 가르쳐 주진 않죠. 주석이 있죠.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이다. 관자의 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즉시공 공즉시세 여기서 나오죠. 수상행식 역부여시 관자의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더라. 무슨 말인가요? 반야바라밀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반야바라밀은 합성어죠. 반야바라밀 합성어다. 반야와 파라미타의 합성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뭐 보통 반야는 뭔가요? 지혜의 진리를 뜻하고 바람이든 뭐 피한 뭐 넘어가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하죠. 뭐 그런 거 다 알고 썼겠죠. 합성어죠. 그럼 뜻이 뭐가 되나요?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 뜻을 가진 걸 합쳐버렸으니까 피한 뭐 지혜 진리 이런 걸 뜻하죠. 이런 것들이 합성어죠.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피하는 뭘 했나요? 이런 신의 마음이죠. 이런 신의 마음에 있는 마음에 진리를 잊게 하느니 진리는 반야니까 진리를 잊게 하느니 또 다르겠죠. 반야바람이라 이런 신인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봐야 알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신을 반야신경을 쓰니는 반야바람이라고 표시했을 따름이겠죠. 행반야바람일 무슨 말인가요? 반야바람을 이용하여 드러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조견 오온계공 비추어 본다. 반야바람일을 이용해서 비추어 본다.
절대자의 뜻을, 이런 신의 뜻을, 반야바라밀의 뜻을 드러나게 한다. 그 오온을 살펴봤다. 그 오온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거죠. 공하더라. 이거는 뭔가요? 공은 이런 신의 마음의 속성을 가리키죠. 공하더라. 모든 것을 있게 하기에 텅 비어 있더라. 모든 것을 있게 할 정도로 비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온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더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더라. 오온 중에 하나가 색이죠. 표상 덩어리를 보면 되겠죠. 표상 덩어리가 이런 신의 마음과 다르지 않더라. 이런 신의 마음이 표상 덩어리와 다르지 않더라. 그래요. 색적시공 공적시는 뭐가 되나요? 이런 신 다르지 않다 했으니까 이런 신의 마음이 변해서 표상 덩어리가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상 덩어리 속에서 이런 신의 마음이 보이고 이런 신의 마음의 속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뜻인 거죠. 수상행식 역부여시. 오온의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오온을 나쁘게 보고 오온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온은 오음이라고 불리죠. 나쁘게 되면 오음이 되고 좋게 되면 오양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관절제보살이 반야바라밀을 이용하여 내관하며 5개의 덩어리들을 비추어 삿부분이 모두 비어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나머지 오온인 수상행식 역시 마찬가지이니라. 그렇게 되겠죠. 참뜻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서에서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이와 같은데 이와 같지 않은데 도리어 이와 같더라. 이런 신의 마음은 예를 들어서 표상 덩어리와 같은 것인가 아닌 것 같은데 또 같은 것이더라. 이 말도 이해가 가는 거죠. 이런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게 표상 덩어리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참뜻 이런 신의 마음은 육체 안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육체 밖에서 찾는 것도 아니며 그런 식으로 찾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욕망에 따른 억지스러움을 내려놓고 내관을 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 문장에서 답을 안 가르쳐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내용을 보면 사실 가르쳐 줬죠. 내관을 하라 이 말이죠. 몸 밖에서 찾지 말고 몸 안에서 찾지 마라. 그 다음에 마음에서 찾아라 말은 없죠. 근데 앞에는 뭐가 있나요? 내관을 해라 나와 있죠. 마음에서 찾아라. 그것을 눈치 빠른 이들은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마음을 살펴보면 표상덩어리가 빈 것 같은 것과 다르지 않고 빈 것과 같은 것이 표상덩어리와 다르지 않아. 표상덩어리가 빈 것이고 빈 것이 표상덩어리이더라. 즉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빈 것이 변해서 된 것이 표상덩어리이더라. 이런 식의 마음에 대해 말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가 물으면 이와 같지 않은데 이와 같더라 라는 말은 이러한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렇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